그 72페이지를 보시면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넘어가면 변동금리 돼 있는데, 자, 그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그 이자율 적용 원리를 보면 대출 받을 때 처음에 대출 당시에 이자율이 정해지면 상환기간 내내 이자율 변화가 없는 것이 고정이자율 또는 고정금리라고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자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변동이자율 또는 변동금리, 그냥 줄여서 고정금리, 변동금리 그래요. 자, 그러면 특히 이제 고정금리의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여기서 저당이자율은 대출이자율을 얘기해요. 대출이자율. 즉 대출 당시에 차입자하고 대출자, 여러분들 그 대출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자는 어때요? 대출 기관을 얘기해요? 대출 받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대출자는 대출 기관을 얘기해요. 그리고 대출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차입자라 그래요. 차입자. 앞으로 용어 바꾸세요. 대주, 차주. 대출자, 차입자. 이해됐어요? 대출해준 쪽은 대출자, 대출 받은 쪽은 차입자 그래요. 자, 그러면 대출하면서 이제 대출 기관, 즉 대출자와 차입자 간에 대출 금리가 약정되거든요. 그 약정되는 이자율이 바로 저당 이자율 또는 대출 이자율 또는 약정 이자율 그래요. 그러면 이 대출 금리가 어떻다? 고정이다. 이게 고정이다. 자, 그러면 자, 대출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2.5% 했다. 그때 시장 이제 금리에 맞춰서, 그럼 대출 당시에 대출 금리는 시장 금리를 반영해서 금리가 정해지겠죠.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하게 되면 시장 금리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엔 금리가 많이 내렸어요, 올랐어요? 지금 사정없이 내려있지. 뭐 기준금리가 지금 0.5%라며. 이건 한국은행 기준금리,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준금리 아니에요. 이른바 한국은행 기준금리 얘기하는 것인데, 기준금리가 내리다 보니까 시중금리가 지금 많이 내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 금리가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시장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고 시장금리가 하락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어떤 현상 발생할 수 있을까? 대출금리는 2.5%인데 시장금리가 3%다. 그럼 어떨까? 누가 손해? 은행이 손해, 차입자가 손해? 은행이 손해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저당이 계속될수록 1년, 2년 지날수록 계속해서 은행에서는 이자율 손실이 발생해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 딴 데 대출 좀 얼마 받는데? 3% 받는데 지금 현재는 몇 프로밖에 못 받아요? 2.5%밖에 못 받으니까 은행에서는 저당이 계속될수록 은행에서는 이자율 손실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부담하는 위험을 이자율 위험 그래요. 이자율 위험 그래요. 반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했다. 예를 들어서 대출금리는 2.5%인데 시장금리 2%가 됐다. 그럼 이건 누가 손해일까? 차입자가 손해지. 차입자는 딴 데 빌리면 몇 프로인데 2%인데 지금 현재 2.5% 주고 있으니까 누구 말대로 열나 짬뽕 나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이 난관 어떻게 해쳐나가죠? 그냥 은행 가서 짜증내고 말아요? 고정금리인데? 처음에 약정은 고정금리 하기로 했는데 방법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이거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방법 있지. 예? 갚아요. 응, 갈아탄다. 여기 전철이 있어요. 갈아타게. 이거 빌려서 이걸로 이걸 빌려서 이걸 갚아버리면 되죠. 2%짜리 빌려가지고 이걸 갚으면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환이라 그래. 대환. 이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설명한 대로 갈아탄다 그러는데 시험에서는 갈아탄다 이런 말 안 나와. 대환이라고 해요. 대환. 즉 싼 거 빌려서 비싼 거 갚아버리거든요. 그러면 만기 전에 차입자가 싼 거 빌려가고 갚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만기 전에 이걸 빌려서 갚는다. 변제해버려요. 그럼 은행에서는 현재 2.5% 갖고 있는데 2%짜리 빌려 갚아버리면 딴 데 운용하면 몇 프로밖에 못 받아? 2%밖에 못 받잖아. 그럼 은행에서는 이 만기전 변제에 따른 손실을 부담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은행에서 부담하는 만기전 변제 위험이라 그래요. 만기전 변제 위험. 그럼 은행에서는 만기전 변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뭘 부과시켜요? 만기전 변제 수수료 부과하죠. 그래서 이제 기간에 따라서 뭐 1년 이내에 상환하면 몇 프로, 뭐 1%, 2년 이내에 상환하면 0.5%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만기전 변제 수수료 또는 만기전 변제 벌금을 부과시켜. 이걸 이른바 중도상환 수수료라고 하죠. 이걸 부담시키는데 여하튼 그건 나중 얘기고 이렇게 중도에 상환해버리면 은행에서는 만기전 변제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니까 이걸 고정으로 했을 때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은행에서는 이자율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에서는 차입자가 갚아버리니까 은행에서는 만기전 변제금을 부담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모든 위험을 다 누가 부담하더라? 대출기관이 부담하더라. 위험이 서로 분산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죠. 이것을 대출 위험의 비대칭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이 서로 분산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즉 모든 위험을 다 누가 부담한다? 대출기관에서 부담한다. 이걸 대출 위험의 비대칭성이라 그래요. 따라서 그 위험의 일부나 전부를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 바로 변동금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금리를 더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경우는 시장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금리를 좀 더 어떻게 하고 올려서 위험을 줄여버리고 시장금리 하락하면 조금 내려서 만기전 변제금을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만기전 변제할 때쯤 되면 내려줘 또 빨리 안 내리고 하여튼 은행 참 돈장 사는 사람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자율 위험 이런 경우에 만기전 변제금이 부담되다 보니까 그 위험의 일부나 전부를 차입자에게 전가시켜서 고안된 것이 바로 변동금리가 된다. 자 그럼 변동금리의 경우에 이제 이자율 결정 원리를 보면 어떻게 결정되냐?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가산해서 금리가 결정되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이런 경우 이자를 올리고 이런 경우 이자를 내리는데 기준금리는 통상 대출할 때 기준금리는 통상 뭘 쓰냐면 이른바 CD금리. CD가 뭐냐면 양도성 예금자 금리거든요. 보통 이제 이것은 3개월분의 평균금리를 얘기해요. 이 CD금리는 시가가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의 평균금리 이것을 91일물이라 그래요. 3개월을 91일로 봐가지고 91일 동안의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른바 코픽스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 그래요. 이것이 이제 은행연합회에서 만들었거든요. 자금 조달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것은 어떻게 산출하냐면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대형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 정기예금 금리라든지 은행채 발행할 때 그 채권 금리라든지 아니면 국채 금리라든지 아니면 CD 금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금리를 다 정보를 수입해 가지고 이걸 평균 낸 것이 바로 이 자금 조달 비용 지수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정하는데 보통 매월 15일 날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딱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이걸 갖다 이제 3개월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6개월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12달로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를 기준금리 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대출받을 때, 변동금리 대출받을 때 은행에서 참고해서 물어보게 돼 있어요. 기준금리 뭘로 할래요? CD금리로 할래요? 코픽스로 할래요? 물어봐요. 근데 잘 안 물어보지. 그냥 코픽스로 하세요. 그래, 그게 좋다고. 대부분 이걸로 하니까. 왜냐면 이게 변동이 심하고 변동이 좀 덜 하거든. 그리고 이제 코픽스도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조정 주기가, 변동 주기가 3개월마다 변동되는 게 있고, 6개월마다 변동되는 게 있고, 12달마다 변동되는 게 있고 그래요. 근데 보통 변동금리의 경우 대부분 다 6개월마다 변동되는 걸 많이 써요. 6개월마다. 처음에 이것도 다 대출 받을 때 정하게 돼 있어요. 짝정하게 돼 있어. 여기에다가 이제 가산금리를 가산하는데, 가산금리는 이제 뭐냐면 은행의 업무 원가. 여러분들 은행 운용하려면 직원도 월급 주고 해야 되니까 업무 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법정 여러 가지 비용들 또는 은행 마진, 그다음에 이제 위험 리스크 프리미엄 해서 이제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서 어때요? 금리가 좀 사람마다 다르죠. 이게 이제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른 다른 리스크 프리미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산해서 가산금리가 가산돼요. 그럼 만약에 이 코픽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6%다. 가산금리가 예를 들어서 2%, 너무 많은가? 1.2%다 하고 가정해봐요. 그럼 합해서 몇 %가 되는 거예요? 2.8%가 대출금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가산금리는 처음에 대출 받을 때 은행과 차입자 간에 약정을 하면 한번 정해지면 특별히 뭐 연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면 이건 정해지면 불변이에요. 불변이에요. 문제는 기준금리가 이거나 이것이 이건 몇 개월마다 3개월, 6개월 선택에 따라 달라지고 이것은 보통 3개월마다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변하면서 대출금리가 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동금리의 경우에 금리 변동은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변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다 가산금리를 가산하되, 가산금리는 대출 당시에는 약정에서 정해지되 기준금리가 변동되면서 대출금리가 변동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의 종류는 이제 가변이자율, 조정이자율, 재협정이자율을 구분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가변이자율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차입자와 대출자 간에 사전에 합의된 인플레 감흥지수에 따라서 이자율이 변동되는 것을 가변이자율이라고 하고, 조정은 가변과 똑같은데 대출 기간에 좀 더 재량권이 많이 부여되고 지수가 좀 다양하다는 것이 특징이 된다. 그래서 보통 은행이 거의 임의로 조정한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 조정 방식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재협정은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다시 협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한간이 20년이다 그러면 처음에 이자를 정해지면 그 기간은 고정이고, 만약에 3년이다 그러면 3년 지나면 다시 정하고, 또 3년마다 계속 다시 정해지거든요. 그럼 이 기간 동안은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마다 이자를 다시 협정하는 것을 이름해서 재협정 이자율 저당대부 방법 이래요. 근데 이것은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 핵심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 둘을 비교했을 때 특히 변동금리의 경우는 금리 구성은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고, 변동금리의 경우에 금리 변동은 기준금리가 변동되면서 변동된다는 거 확인하고, 이 둘을 비교했을 때 대출 당시의 금리는 통상 고정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아니면 변동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왜 고정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고정금리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그 이유는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이걸 전가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고정금리가 변동금리에 비해서 대출 당시의 금리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하는 것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금리의 경우에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빨리빨리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는 대출기관은 짧은 조정주기를 원하고 차입자는 통상 긴 조정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조정주기가 길수록 그만큼 이 코픽스 기준금리는 더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빨리빨리 전가를 못 시키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3개월짜리보다는 6개월짜리보다는 12달짜리가 훨씬 더 기준금리가 조금씩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그러면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채무 분리행위의 가능성이 높겠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가. 자, 초기금리 이게 높아요. 근데 어느 것이 더 채무 분리행위의 가능성은 높겠다? 변동금리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 고정금리는 초기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어때요? 알고 대체해요. 즉, 말 그대로 알고 똥 싸. 근데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내려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상환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하면 그만큼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변동금리가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비교해서 확인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저당 채권의 유동화 제도가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게 좀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잠깐 보완 설명 드릴게요. 기본적인 거, 이번에 시험도 나왔던 것인데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잠깐 설명 드릴게요. 지분금융 방식이 있고 부채금융 방식이 있고, 이건 자금 조달 방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분금융은 지분권을 발행해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고 그를 통해서 지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지분금융이라고 하고, 부채금융은 채권 등을 발행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고 그를 통해서 저당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 부채금융. 그래요. 예를 들어서 쉽게 그냥 표현해 보면, 어떤 부동산 투자 사업이 하나 있어요. 한 30억이 필요하대요. 그럼 30억을 필요한데 그 30억의 자금을 조달할 때, 돈 있으면 돈 좀 빌려주세요. 내가 나중에 이자 딱딱 계산해서 몇 부 계산해서 줄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조달할 수 있잖아요. 이건 지금 돈을 빌린 거지. 이것은 뭐예요? 이건 부채금융이에요. 반대로 돈 있으면 같이 좀 투자합시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에 따라서 우리 수익 나눠 가집시다. 이게 바로 뭐이고? 이게 지분금융이에요. 지분금융. 여러분들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주식도 발행하고 뭣도 발행해요? 채권도 발행하잖아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 뭐이고? 지분금융이고, 채권 발행하는 것이 부채금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리츠, 펀드,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뭐 증자도 있을 것이고, 부채금융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권 발행하는 거, 회사채 발행하는 거.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ABS나 MBS 처음 들어보는 거 나와서 자산담보증권이나 저당담보증권 이런 거. 신디케이션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시험에는 잘 나왔었지, 신디케이션 방식. 그러니까 지분금융의 종류, 부채금융의 종류 이런 것이 쭉 설명되면서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리츠는 뭐냐면, 리츠는 이른바 부동산 투자회사라 그래요. 요즘에 이거 2001년도부터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아직 일반화는 안 돼 있어. 많이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해서 회사가 설립되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요. 뭘 발행하냐면 아까 설명했듯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은 다음에 이 모아진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요.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면 뮤추얼 펀드가 되는 것이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이렇게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분에 따라서 배당하는 방식을, 이것을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리츠라 그래요. 그럼 이것도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은 다음에 이걸 부동산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을 지분에 따라 배당하기 때문에 배당한다는 의미에서 지분금융이 되는 것이고,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구조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조인트 벤처는 신디케이션하고 조인트 벤처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개발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50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금을 조달할 때 신디케이션은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구자를 개설해서 자금을 모아요. 뭐 1억도 좋고 5억도 좋고 뭐 아니면 5천도 좋고 해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요. 모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일정 금액의 자금이 모아지면 이걸로 개발 사업을 한 다음에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투자자에게 투자 지분에 따라서 배당하든지, 아니면 완성된 부동산을 운영해서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지분에 따라서 배당하는 방식을 신디케이션 방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개발 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를 신디케이트라고 하고, 개발업자를 신디케이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조인트 벤처는 뭐냐면 똑같은데, 신디케이션은 다수의 소액 투자가 되는 것이지만, 조인트 벤처는 소수의 기관 투자자들. 그럼 투자자는 많아요, 적어요? 적어. 그러니까 막 뭉텅그리 막 1억, 100억씩 몇 명 딱 투자자 모집해서 개발 사업을 한 다음에 개발사업인데 수익을 기관 투자가 분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조인트 벤처예요. 그러면 구조는 똑같은데, 투자자가 소수인 경우는 뭐라고 하고? 조인트 벤처. 다수인 경우를 신디케이션 방식 그래요. 그리고 특히 조인트 벤처를 소수의 기관 투자자와 개발업자가 조인트해서 당의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 벤처 회사를 설립한다. 그래서 이름에서 조인트 벤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기관 투자와 개발업자가 조인트해서 당의 개발 프로젝트만을 위한 공동 벤처 회사를 설립해서 이걸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 것이고,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신디케이션 방식 그래요.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조합 아파트가 대표적인 거예요. 조합 아파트는 어때? 투자자가 엄청 많죠. 조합원들이 엄청 많잖아. 얼마씩 걷어가지고 이제 그걸 개발한 다음에 지분에 따라서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해 주잖아요. 이것이 이른바 신디케이션 방식. 이걸 소구자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구자 방식. 다 수익에 따라서 지분을 배당하는 것이고,
증자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기업에서 자금이 필요하면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A라는 회사에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 갑이라는 분이, 갑부리가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에 투자할 수 있어. 주식에 투자한 경우는 주주로 참여한 거예요. 채권에 투자한 경우는 돈을 그 회사에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주식에 투자한 경우는 나중에 뭘 받아요? 수익을 배당받아요. 그죠? 배당받아. 채권에 투자한 경우는 처음에 투자할 때 약정한 이자를 받아요. 정해진 이자를 받아. 그러니까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수익을 배당받는 것이고, 이건 약정된 이자를 받는 것이고 그래요. 자,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도산됐다, 아작났다, 그러면 주식에 투자한 경우는 같이 지분으로 참여한 거잖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 주식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죠? 한마디로 이걸 꽝 휴지 조각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채권에 투자한 경우는 어때요? 내 돈 내나 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주식에 투자한 경우는 내 돈 내나가 안 되거든. 같이 망한 거니까. 근데 채권에 투자한 경우는 돈 빌려준 것이니까 내 돈 내나 할 수 있어. 근데 그 회사가 도산될 정도 되면 채권에 투자해봤자, 채권을 갖고 있어봤자 건질 것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채권에 투자할 때는 뭘 요구해요? 담보를 요구해요. 담보를 요구하는데, 그 담보 중에서 자기네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익성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증권을 ABS 그래요. 이걸 자산담보증권이라 그래요. Asset Backed Securities에서 자산담보증권 그러는 것이고, 반대로 MBS는 저당담보증권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특히 저당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증권, 이것을 저당담보증권 그래요. 그래서 이 자산담보증권이나 저당담보증권은 담보를 제공해서 나중에 채권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부채증권으로 분류되고 그래요. 부채증권으로 분류된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돼. 그래서 이런 것이 지분금융, 지분증권, 이것이 부채금융, 부채증권 그래요. 그럼 이를테면 그 회사에서 증자를 하면 이건 지분금융 방식이에요, 부채금융 방식이에요? 증자했으니까 이건 지분금융 방식이 되겠지. 합자회사의 출자분 이런 것 전부 다 지분금융 방식이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기업에서 자산은 뭐가 뭘로 구성돼요? 자본과 부채로 구성되잖아요. 자본은 바로 지분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이고, 부채가 바로 부채금융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본이 바로 지분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것이고, 부채금융은 바로 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이 부채금융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을 자주 틀리는데,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잘 구분해서, 어렵지 않으니까 잘 구분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융 방식 확인했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없지만 잠깐. 직접 금융이 있고 간접 금융이 있고 그래요. 직접 금융, 간접 금융.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주식이나, 미안해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바로 직접 금융. 그러니까 중간에 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금 수요자와 자금 조달자가 직접 만나서 자금 조달하는 것이 직접금융. 반대로 간접금융은 중간에 뭐 금융기관이 개입하는 거예요. 자, 우리 돈 어디다 맡겨요? 은행에 직접, 기업에 직접 빌려줘요? 아니면 중간에 은행에다 맡겨요?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서 또 그런 거 갖다 대출해 주잖아요? 그러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누가 껴 있어요? 은행이 껴 있죠? 이것이 바로 간접금융. 그래서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은 대부분 다 간접금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이나 채권 발행하는 것은 대부분 다 직접금융이 되는 것이고, 은행에서 자금 대출 받는 건 대부분 다 간접금융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금융,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 다음에 직접금융, 간접금융 원리를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74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저당시장 그리고 저당의 유동화제도 설명드렸는데, 자, 요거 잠깐 이제 확인해 봐요. 자, 저당 시장 해놓고 저당 대출제도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저당의 유동화제도 그랬네요. 자, 저당 개념 읽어볼까요? 74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저당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이름해서 저당대출제도 또는 그냥 모기지 그래요. 저당대출 또는 모기지. 그랬을 때 차입자가 피저당권자, 대출자가 저당권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용을 공유받는 금융 형태로서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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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지금부터 여기 보세요. 대출기관이 바로 이제 은행을 얘기하는 것이고 차입자는 바로 자금 수요자. 특히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소비금융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무주택 서민 주택 구입장을 인제받는 거. 자, 그러면 저당대출제도부터 뭔지 얘기해요. 이걸 이름해서 모기지제도 그러는데, 은행은 자금 수요자,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줘요. 그죠? 그럼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빌려주기는 하는데,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조금 위험이 클 수 있죠. 왜냐하면 차입자가 이럴 수 있잖아. 이게 뭐지? 배째라. 채무 불이행 할 수 있으니까 뭘 요구해요? 담보를 요구해요. 그죠? 담보를 요구하고 그 담보물에 대해서 담보 물권을 갖게 되죠. 그 담보 물권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민법에서 배울 때 뭐 있어요? 자, 우리 민법의 제한 물권을 보면 담보 물권이 있고, 용익 물권이 있고 그러잖아. 담보 물권은 뭐 있어요? 용익 물권은 뭐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지전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용익 물권, 담보 물권은 뭐 있어요? 저당권과 질권. 질권. 처음 봤다. 다시 봐봐. 우리 제한물권의 종류가 용익물권 있고, 나 민법 안 건드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는데, 용익물권은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에서 지지전 그래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 대표적인 것이 저당권과 질권인데, 질권은 부동산에 해당이 안 되고, 보통은 저당권이 일반적이잖아요. 담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차입자는 돈 빌렸으니까 매기간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죠. 원리금을 돈 빌려주고 원리금을 상환받는 권리를 민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 여러분 돈 빌려주고 돈 내놔 하고 권리가 생기잖아. 이걸 뭐라 그래요? 채권이라 그래요. 채권.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대출을 통해서 나타나는 채권이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출 채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러면서 원리금을 상환받는 권리인 대출 채권을 갖게 되고, 근데 차입자가 원리금을 제때 다 상환해주면 좋은데 얘네들이 이럴 수 있으니까 이걸 대비해서 뭘 요구하고? 담보를 요구하고 그 담보물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갖게 되죠. 즉 저당권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형태의 대출을 저당대출제도 그래요. 근데 그 담보가 주택이죠. 주택담보 저당대출제도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쓰면 그냥 모기지, T가 무급이니까 모티게지 그러지 말고 모기지 그래요. 또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모가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은행 가보면 뭐 모게지 써놓고 그러잖아요. 뭐 현수막에. 이게 전부 다 저당대출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담보대출. 이런 형태가 바로 저당대출제도 그래요. 그러면 이 모게지 저당대출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게 다 맞아요. 우리 보통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 다 요 모게지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담보대출. 자, 근데 우리 아까 부동산 금융의 특징, 특히 소비 금융의 특징을 보면 기간도 어떻고 길고 금리도 낮고 그리고 융자 금액이 소득에 비해서 아주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 적다 보니까 상대 융자 금액이 많은 것이지. 집 하나 살려면 막 5억도 빌리고 3억도 빌리고 그러잖아요. 융자 금액이 많아요. 만약에 5억을 빌린다. 그러면 1인당 5억씩 대출해준다. 그러면 만 명에게 5억을 대출해준다. 그럼 얼마가 필요해요? 계산 잘 안 되죠? 아주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많이 필요해. 5조 원. 맞지? 5조 원이 필요해. 그리고 5조 원이 확보돼, 그냥 내가 촌스러우니까 5조 원이 확보됐어. 근데 상환 기간이 어때요? 길어요. 그러니까 한 번 대출하면 바로 회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다 보니까 웬만큼 많은 자금을 확보해서는 여러 사람한테 자금 대출해주기가 어렵네. 그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대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뭘 발행했어요? 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뭐 있었지? 국민주택 채권 발행해서, 그렇죠? 이른바 여러분들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국민주택기금 들어봤어요? 지금 뭐라 그래요? 나도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지금은 옛날에는 국민주택기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미안해. 큰일 났다 이거. 머리가 돌됐는가 봐. 하여튼 국민주택기금 들어봤죠? 국민주택 채권 발행해서 기금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눌러봐. 국민주택 기금 눌러봐. 이름이 바뀌었을 거야 아마. 나 이거 미치겠어. 머릿속에 맴돌아.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나 미쳤어.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왜냐면 국민주택기금에 관할, 그냥 관리기관이 은행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바뀌면서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름이. 예. 그런 걸 조성했었어요. 대출자금 확보하려고. 근데 그것도 어때요? 한계가 있거든. 그리고 또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휘슬라면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 주택자금 대출의 여러 가지 구조가 제대로 활성화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도입하는 것이 바로 이 저당채권의 유동화 제도예요. 그럼 어떻게 두느냐? 은행에서는 저당권과 대출채권, 즉 대출을 갖게 되면 저당권과 대출채권을 하나의 투자상품으로 유통시켜요. 이것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저당채권이라 그래요. 저당권과 대출채권을 묶어서 저당채권이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하나의 투자상품으로 묶어서 이것을 판매해요. 어떻게 유통시키냐? 이 저당채권을 유동화 중개기관에 이것을 매각해요. 매각하는데 이 유동화 중개기관은 옛날에는 코모코라는 유동화 중개회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그 코모코라는 유동화 회사하고 주택신용보증기금 들어봤죠? 지금 이거 많이 없어졌는데 주택신용보증기금을 통합해서 만든 그 공기업이 뭐냐면 KHFC예요.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한국주택금융공사 들어봤죠? 이 주택금융공사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요 회사를 설립했어요. 이 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주택금융공사에다가 이걸 매각하면 이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이 저당권과 대출 채권을 사들여서 이걸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해요. 이것을 아까 여기 있었지, 저당담보증권이라 그래요. 이걸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발행해요. 투자자한테. 그런데 보통 이제 기관이 대부분이지, 기관들. 여기에 발행해요. 그러면 이 투자들이 MBS에 투자했다는 것은, 만약에 이게 1,000억짜리다 그러면 1,000억에 투자했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발행기관에 유입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투자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발행기 유입되면 이것이 다시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고, 은행은 다시 또 대출해주고, 그러면 또 저당채권이 생기잖아. 그럼 다시 이걸 팔아서 또 유동화시켜서 또 현금 확보하면 또 대출해주고, 이렇게 하면 계산도 못할 만큼의 자금이 없어도 한정된 재원으로도 계속 애들 말로 돌려서 이걸 신용창조라고 하거든요. 돌려서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금 대출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 그래요. 저당 채권의 유동화 또는 저당의 유동화 또는 모기지 유동화 제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이름해서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고 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 대출기관과
차입자와의 관계에서 처음에 저당권이 만들어지는 시장, 이것을 1차 저당시장, 저당권이 만들어진 시장, 이것을 1차 저당시장 그러는 것이고, 저당권을 사고 파는 시장,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2차 저당시장 이렇게 얘기하고, 처음에 저당권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은행을 뭐라고 하냐면 1차 대출기관, 유동화 중개기관을 2차 대출기관이래요. 이렇게 이제 용어가 정리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저당 대출과 이어나오는 저당의 유동화제도. 그러면 이 유동화가 되면 아까처럼 한정된 전으로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은행에서 500억이 확보되어 있다. 그럼 1인당 5억 실수 주면 100명이면 끝나잖아요. 그럼 돈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은행 가서 대출 받으러 왔다. 그러면 나 돈 없는데, 그 은행에서 그게 무슨 쪽팔림이야,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 팔아서 현금화 시키니까 이만큼만 갖고 계속 돌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저당의 유동화제도, 즉 저당 채권을 하나의 투자상품으로 유통시킨 것을 이르면서 저당의 유동화제도라고 한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좀 쉬었다 하세요.